러시아 국방장관을 지낸 쇼이구가 왜 3월에 우랄이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했을까요? 7월 6일 젤렌스키가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가 그린 그림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수십 대가 아니라 수백 대의 드론이 모스크바 상공을 뒤덮는 날 크렘린에 손댈 수 없는 엘리트들이 처음으로 자기 목숨을 걱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선택은 우랄 산맥 너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그냥 젤렌스키가 심리 전용으로 던진 협박성 발언이라고 보시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짜 그림을 놓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며칠 뒤 크렘린 내부에서 이 발언을 사실상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짚어봅시다. 왜 러시아 국방부 출신 인사가 자기 입으로 우랄이 이제 직접 위협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왜 러시아는 자기 나라 방어를 위한다면서 자기 최고 자산들을 자기 영토 안쪽으로 계속 밀어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층을 벗겨봅니다. 표면적으로 벌어진 자산 이동, 그 뒤에 있는 진짜 노림수, 그리고 결국 이게 푸틴 정권 자체에 어떤 균열을 내고 있는지. 참고로 러시아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국경에서 700km나 뒤로 뺐는데 지난 4월에 우크라이나가 거기까지 도달해서 최소 2대를 파손시켰습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드론 몇 대 격추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세계 3위 공군을 자랑하던 나라가 자기 영토 안에서 방어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 얘기예요. 주요 외신들 헤드라인 보시면 대부분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를 타격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표면 뉴스만 따라가면요. 러시아 국방부가 왜 자기 손으로 자기 무적 신화를 무너뜨리는 발언을 내놓는지 그 구조는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먼저 표면 러시아가 어떤 자산을 어디로 왜 옮기고 있는가. 그 다음 동기 옮기는 것 자체가 어떤 함정에 빠뜨리는가. 마지막으로 결과 이게 결국 푸틴 정권의 어느 관절을 흔들고 있는가. 까보면요. 표면보다 뒤 그림이 훨씬 심각합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 스텔스 전투기가 있죠. S-57 5세대 기종입니다.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진지를 향해 정밀 유도 폭탄을 떨어뜨리는 러시아 공중 전력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러시아한테는 군사적 자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크렘린이 세계에 팔던 대표 상품이거든요. 한 대에 1억에서 1억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이 비행기 하나하나가 러시아 방위 산업의 얼굴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러시아는 이 귀중한 기체들을 첼라빈스크 근처 샤골 공군기지로 옮겼어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700km 우랄 안쪽 깊숙한 위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드론이 못 옵니다. 안전하다는 판단이었어요. 그 계산이 틀렸습니다. 2026년 4월 우크라이나 무인 체계군이 그 안전하다던 기지를 타격합니다. 위성 사진으로 최소 S-57 2대와 S-34 1대가 파손된 게 확인됐어요. 같은 날 좀 더 동쪽에 있는 예카테린부르크도 처음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2배로 손해예요. 비싼 자산을 잃었고 동시에 세계 무기 시장에 팔던 무적 시스템 이미지가 자기 앞마당에서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1억 달러짜리 스텔스 전투기를 몇천 달러짜리 드론이 뒤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전쟁도 가성비 시대예요. 화려한 전투기만 옮긴 게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눈에 잘 안 띄는 수송기예요. IL-76, AN-124, AN-22 같은 대형 화물기들. 이 기체들이 러시아 전쟁 기계의 눈에 안 보이는 척추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보급선이 무너지면 마비되거든요. 이 기체들도 원래 서부 기지에서 동쪽으로 이동시켰어요. 위성 사진이 이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프스코프 기지 예전에 IL-76 대형 편대가 있던 곳인데 지금은 거의 텅 비었어요. 트베르는 대부분 놀고 있는 AN-22만 남아있고요. 게다가 이 기체들은 한 곳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탐지되고 파괴되는 걸 피하려고 거의 매일 위치를 바꿔요. 우크라이나 도시들의 순항 미사일을 퍼붓던 TU-95, TU-160 전략 폭격기도 같은 신세입니다. 스파이더 웹 작전 충격 이후 이 기체들은 극동까지 밀려났어요. 이 대규모 이동의 마지막 조치가 하나 더 붙습니다. 콘크리트 방어벽이에요.
2014년 가을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타격권 안에 있는 최소 14개 공군기지에 강화 콘크리트 대형 경납고를 급조했어요. 안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Su-34, Su-35 같은 최신 대형기가 소련 시대에 만든 좁은 경납고에는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 수백만 달러짜리 구조물을 뚫는 법을 이미 찾았습니다. 드론이 경납고 강철문을 직접 노려요. 결과는 이미 눈으로 확인됩니다. 크림반도 사키기지 위성사진을 보시면 경납고 7개 중 6개가 파손됐고 강철문 4개는 뜯겨서 앞으로 날아갔어요. 볼고그라드주 마리노프카 기지에서도 비슷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항공기가 들어있던 경납고들이 하나씩 무너졌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신형 우크라이나 드론이 최대 200kg의 폭발물을 실을 수 있어요. 콘크리트를 뚫지 못해도 문 앞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폭압이 그 일을 대신해 줍니다. 콘크리트 내벽 안쪽에서 파편들이 뜯겨져 나와서 2차 파편 폭풍이 만들어져요. 그 파편 폭풍이 지켜졌다고 믿었던 안의 항공기를 그대로 갈아버립니다. 천리둑도 개미구멍에 무너진다잖아요. 콘크리트 벽이 아무리 두꺼워도 문 하나가 열리면 그 안에 모든 게 갈립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러시아는 자산을 뒤로 뺐고 콘크리트 경납고를 새로 지었고 매일 위치도 바꾼다. 그러면 결국 방어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서 이야기 끝내고 싶은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Su-34 전투기 이야기예요. 완전 무장 상태로 임무 완수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리, 이걸 전투반경이라고 하는데 Su-34는 대략 100km입니다. 국경 근처 리페츠크 기지에서 출격하면 전선까지 갔다가 여유롭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를 드론 피하려고 우랄 쪽을 700km 뒤로 밀어놓으면 방정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매 임무마다 갔다 오는 데만 수천 킬로미터가 추가돼요. 이건 이 비행기 전투 반경 훨씬 바뀝니다. 그래서 공중구비가 필수가 되거나 추가 연료 탱크를 달아야 해요. 연료 소모가 폭증하고 비행 시간은 몇 시간대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진짜 문제예요. 군용기의 가치를 뭘로 재냐면요. 얼마나 자주 빠르게 출격할 수 있느냐. 이걸 출격률이라고 합니다. 전선 근처 기지에서 뜨는 비행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출격할 수 있는데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뜨는 비행기는 이 숫자가 확 떨어져요. 게다가 이 비행기들은 탐지 피하려고 계속 위치까지 바꿉니다. 위치 바꿀 때마다 정비, 무기, 재장전, 승무원 준비 상태가 다 깨져요. 도망 다니느라 싸울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종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임무에 몇 시간을 더 매달려 있으면 피로가 쌓입니다. 피로가 쌓이면 판단이 느려지고 판단이 느려지면 오차가 나옵니다. 훈련 시간도 줄어요. 안 그래도 개전 이후 러시아 조종사들 실전 손실이 만만치 않은데 남은 조종사들을 계속 이렇게 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 가시죠. 이건 통계에는 늦게 잡히지만 현장에서는 즉시 나타나는 손실입니다.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요. 우크라이나가 몇 달째 러시아 정유 공장을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어떤 지역은 일반 시민이 휘발유 구하기가 어렵고 어떤 지역은 배급제도 도입됐어요. 근데 군용기가 태우는 제트 연료도 결국 같은 정유 공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이미 부족한 연료를 훨씬 많이 태워가면서 자기 비행기를 안전한 데로 옮기고 있어요. 이게 개판이에요, 솔직히. 한 대도 안 맞아도 이 비행기들은 지리적으로 도망 다니는 것만으로도 러시아 공중전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랄로 도망 준비하는 이 시나리오, 러시아가 이미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80년 전 가장 어두웠던 그 시절에요. 1941년 나치 군대가 모스크바 문 앞까지 왔을 때 스탈린이 몰래 준비한 게 있어요. 수도 이전 명령입니다. 오늘의 사마라, 그때 이름으로 쿠이비셰프가 모스크바 동쪽일 100km에 있는데 이 도시가 소련의 공식 예비 수도로 지정됐어요. 같은 시기에 수천 개 공장이 우랄로 소개됐고요. 첼야빈스크는 대량 탱크 생산 덕분에 탱크그라드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때 러시아를 살린 게 바로 이 지리적 중심이었어요. 독일이 도달할 수 없는 거리, 우리 역사에도 비슷한 그림 있잖아요. 선조, 의주, 피난길, 지도부가 백성 두고 뒤로 빠지는 그 장면. 스탈린도 정확히 그 카드를 준비했던 겁니다.
다만 스탈린은 그 뒷줄에 소련의 산업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게 결국 나치를 갈아버리는 엔진이 됐죠.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딱 하나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모든 걸 바꿉니다. 1941년에 그 종심은 완전히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독일 폭격기는 우랄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오늘은요, 몇천 달러짜리 우크라이나 드론이 우랄과 시베리아 안쪽까지 도달합니다. 스파이더 웹 작전이 시베리아 벨라야 기지까지 때렸다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거리보장은 이제 안 통한다는 걸 러시아가 자기 자산 잃어가면서 확인한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그림이 나옵니다. 왜 젤렌스키가 굳이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우랄 얘기를 꺼냈을까요? 그냥 협박이 아니었어요. 이건 실제 전략 지도의 좌표를 공개적으로 찍은 겁니다. 이 전략의 진짜 정체를 이해하시려면 1942년으로 가셔야 합니다. 진주만 직후 미국이 감행한 그 유명한 둘리틀 공습이에요. 16대 폭격기가 도쿄 상공까지 도달했어요. 물리적 피해는 거의 무시할 수준이었습니다. 몇 개 건물, 몇 대의 트럭, 그게 다예요. 그런데 심리적 충격은 지진급이었습니다. 그날까지 일본 국민과 지도부는 자기 본토가 절대 손댈 수 없다고 믿었거든요. 그 한 번의 공습이 무적 신화를 즉시 파괴합니다. 일본 지휘관들이 얼마나 흔들렸느냐면요, 급하게 미드웨이 작전을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6주 뒤 결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몇 대의 폭격기가 일본 본토 하늘에 나타난 게 결국 전쟁의 흐름을 뒤집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짚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가 원래는 미드웨이 작전에 신중했거든요. 근데 도쿄 상공에 미국 폭격기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어온 순간 방침이 확 달라집니다. 본토 방어에 필요한 항모 전력을 태평양 한복판까지 무리하게 끌고 나가는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본토가 다시는 이런 굴욕을 당하면 안 된다는 압박이 정치적으로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된 겁니다. 심리 타격 한 방이 전략 판단 전체를 왜곡시켰다는 얘기죠. 젤렌스키가 지금 노리는 게 정확히 이 그림입니다. 모스크바 상공의 1000대의 드론, 목적은 도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 국민과 엘리트 머릿속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 감각을 파괴하는 겁니다. 푸틴 정권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짚어봅시다. 표면적으로는 군사력이고 경제력이고 정보 통제인데요. 그 아래 훨씬 더 근본적인 층이 있어요. 통제와 안전의 이미지입니다. 평범한 러시아 시민한테 모스크바가 뭐였느냐? 전쟁에서 아득히 먼 손댈 수 없는 요새였어요. 크렘린과 연결된 사업가한테는 자기 저택이 있는 안전한 성이었고요. 이게 계약의 핵심이었습니다. 나한테 충성하는 대가로 너와 내 가족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푸틴 체제의 뼈대입니다. 드론이 한 대씩 이 요새 벽에 균열을 냅니다. 아파트 창문이 흔들리고 정유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가고 공군기지가 폭발음에 흔들려요. 표면적 피해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 그 순간 일어납니다. 평범한 러시아인이 그리고 크렘린 주변 엘리트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가 자기 수도, 자기 엘리트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건가? 이건 무기 파괴가 아니라 안심이라는 이름의 통화를 파괴하는 겁니다. 전장에서 잃은 어떤 비행기보다 훨씬 위험한 타격이에요. 이 타격은 그의 권력의 정당성 자체와 그 권력이 제공하는 안전 감각을 직접 겨냥합니다. 이 통화는 좀 특이해요. 인쇄기로 찍어낼 수도 없고 준비금으로 담보할 수도 없거든요. 오로지 하나로만 유지됩니다. 손댈 수 없다는 이미지, 그 이미지에 한번 금이 가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시민이 아파트 창문 흔들리는 걸 한번 겪고 나면 다음 뉴스에서 다 격추했다라고 해도 마음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업가가 자기 별장 근처에 폭발음이 들리는 걸 한번 경험하면 괜찮다라는 크렘린 브리핑이 예전 무게로 안 실려요. 이거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있잖아요. 임금이 진짜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들 옷 입었다고 해줘야 되는 그 분위기가 유지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지금 러시아에서 무너지고 있는 게 정확히 그 분위기입니다. 아무도 옷 안 입었다고 안 하지만 다들 보고 있는 거예요. 주요 외신들, 러시아 국방 분석하는 전문가들 대부분 드론 스펙이랑 방공망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 심리적 통화가 무너지고 있다는 구조를 짚는 분석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표면 뉴스만 봐서는 절대 안 보이는 층이에요. 푸틴 권력의 실체가 뭐냐? 다시 짚어봅시다. 주변 엘리트들한테 부와 권력과 안전을 제공하는 능력에 크게 의존해요. 그 엘리트들이 자기 저택과 가족조차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이 충성 방정식이 위험하게 붕괴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모스크바 서쪽에 루블로프카라는 지역이 있어요. 크렘린 고위 인사, 올리가르히, 정부 실세들이 대저택을 지어놓고 사는 곳입니다. 아이들은 서방 사립학교에 보내고 아내는 자주 두바이나 유럽에 나가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저택이 하늘에 드론이 지나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계산이 바뀝니다. 나는 계속 여기에 있어야 하나? 내 가족은 어떻게 되나? 이 정권과 나를 언제까지 묶어둘 것인가? 역사 패턴이 이걸 말해줘요. 러시아 지도자들은 전장 패배보다 궁정 내부 불만에 더 자주 무너졌습니다. 1917년 니콜라이 2세를 뒤엎은 혁명, 1964년 후르쇼프를 조용히 밀어낸 궁정 쿠데타, 다 내부에서 왔어요. 2023년 여름 프리고진의 짧은 내부 반란, 이게 몇 년 만에 푸틴 권력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었어요. 그때 놀라운 진실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푸틴의 방대한 핵무기고가 내부에서 오는 위협으로부터 그를 지킬 수 없다는 것. 핵으로는 궁정 안의 반란을 못 막습니다. 지금 심층 타격이 강해질수록 이 시나리오의 확률이 올라가요. 엘리트들이 자기 안전을 스스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계산 결과는 예측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 이야기가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해 보이는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심각한 자산과 끈질긴 저항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심층 타격 몇 번으로 러시아가 무릎 꿇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낙관적입니다. 첫째, 러시아는 도망 다니면서도 학습 중입니다. 2024년 여름에 특수 무인기술센터 루비콘을 세웠어요. 우크라 드론팀 사냥이랑 전자전 담당이에요. 50무인 체계 여단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총 참모부 직속으로 심층 타격 전담이에요. 둘째,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러시아 전쟁 기계는 계속 생산하고 있어요. 제재에도 손실에도 국방비를 소련 붕괴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앞에서 이렇다고 얘기했던 SU 34 생산량이 대략 2배로 증가해서 연 30대 수준이에요. 미사일이랑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2025년 10월에는 한 달에만 탄도미사일 거의 150발을 발사했습니다. 전쟁 기록 중 하나예요. 셋째, 정유공장 타격이 러시아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데 독립추정치로는 총 정제 용량의 10에서 17% 정도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심각한 손실인데 크렘린이 전쟁 포기할 수준의 붕괴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본인 취약성도 있어요. 젤렌스키가 인정했듯이 러시아 탄도미사일 막는 서방제 패트리엇 재고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젤렌스키가 파이낸셜 타임스에 그렸던 그 그림, 100대가 아니라 수백 대의 드론이 모스크바 상공에 떠 있는 그날, 처음 들으셨을 땐 그저 극적인 예언 같았죠. 근데 지금까지 따라오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건 예언이 아니라 실제 전략 지도의 좌표였어요. 스케일이 어떻게 커지느냐. 처음엔 개별 사건이었죠. 드론 몇 대, 경납고 몇 개, 비행기 몇 대. 이게 러시아 방어지도 재편이 됐고 지금은 전쟁 자체에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간축도 그래요. 즉각적으로는 자산 손실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출격률 붕괴예요. 장기적으로는 정권 정당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얘기이기도 해요. 이게 그냥 남의 지역 뉴스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러시아 정권이 흔들리는 순간 한반도 안보 환경도 즉시 재배치됩니다. 지난 몇 년간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병력이랑 탄약을 대주는 대가로 뭘 받아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위성기술, 미사일 관련 노하우,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뒷배 같은 것들이죠. 러시아가 자기 안살림도 못 챙기는 쪽으로 기울면 북한이 가지고 있던 그 뒷배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러시아가 진짜 궁지에 몰려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
그 파장이 태평양 서쪽 끝인 우리 쪽까지 밀려와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모스크바의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는 크렘린 내부의 안심방정식이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의 문제입니다. 궁지에 몰린 지도자는 어디로 가느냐? 두 가지 시나리오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각각 나름의 방식으로 무서운 그림이에요. 첫 번째는 대외 확전입니다. 푸틴이 이 심층 타격들을 자기 정권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하면 가장 파괴적인 억지 수단으로 갈 수 있어요. 핵수사학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무섭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이 카드는 대부분 블러프였습니다. 2022년 가을 우크라 반격, 헤르손 철수, 2025년 스파이더웹 이후에도 예상됐던 핵 대응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궁지에 몰린 지도자의 오판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내 궁정 쿠데타. 논리적으로는 더 그럴싸한데 푸틴의 안보기관 통제가 여전히 강력해서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심층 타격이 커질수록 내부 붕괴 확률은 올라갑니다. 두 시나리오 다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러시아가 잃을 게 없다고 느끼는 순간 세상은 훨씬 위험한 곳이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도망칠 곳이 사라진 지도자는 어디로 갈까요?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눌러주세요. 오늘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